나에게 첫 번째 책은 뭐였을까? 종의 기원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회의 진화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서 생각해요. 군부과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60에 환갑에 이렇게 좋은 날 여기 이 저희끼리는 환장할 환갑잔치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책과 관련된 게 오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과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문학 좋아하고 저도 고등학교 내내 문학을 좋아했었고 근데 이렇게 문학 생활을 잘 하다가 왜 저번에 찾아보니까 3학년 때 썼던 뭐 뒤지다 보니까 소설 같은 원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예반, 뭐 신문반, 교지 편집 이런 거 문학 동인을 계속 했기 때문에 문학 청년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무렵에 한국에서 아마추어 천문 동아리가 처음 생길 때 우연히 이제 학생과학의 잡지를 보고 거기에 가입을 해서 최연소 그 회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다 놀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번은 극작가라고 썼다가 장래희망을 한 번은 천문학자로 썼다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 원서도 천문학 하나 쓰고 국문학 하나 썼었어요. 고3 때. 과학은 저거 별로 이제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과학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 그 전파 과학사 책 있잖아요. 잡아보긴 했지만 끝까지 읽지 못해서 너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러다가 유학을 가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뭐가 서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서점이었는데 한 층이 다 교양과학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점에 사서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책을 보고 와 하고 있으니까 책을 하나 딱 뭐 권해주면서 뭐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권호 선생님은 나보다도 더 늦게 교양과학 소설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공부하다가 되게 중요하게 어떤 쟁점이 나한테는 사회생물학 논쟁 같아요. 사회생물학이라는 게 어쨌든 이제 유전자 결정론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사회가 인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중요한 담론이 되겠다 싶어서 더 좀 이렇게 과학에 관심 갖게 된.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서관인 게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책을 뽑아보는 게 아니라 다 청구 기호를 찾아갖고 우리가 대출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많이 대출되는 책들은 원형 열람실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파과학 책을 내가 봤어요. 보통 이런 많은 시민들이 과학에 관심이 갖다고 읽은 책들이 사실은 과학책이라기보다는 STS에 해당하는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뭐 주로 이런 데죠. 그러니까 그 과학책 뭐 읽을까 딱 잡는 책이 코스모스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거죠. 막 그런 거 읽다가 아우 역시 나는 과학이 나한테 안 맞는가 봐 하고 걔는 딱 때려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대표적인 분이 원흉이에요. 맨날 코스모스 같이 읽자 막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교양과학서를 쉬운 책부터 여린 마음을 갖고 초등학생, 중학, 고등학생 책부터 읽어나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다윈의 진화론이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종의 기원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책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과학이라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진화예요. 참 진화 얘기를 갖고 같이 하고 싶은데 저기 별 하시는 분. 별 하시는 분은 진화 어떻게 접하셨어요? 천문학과에서 진화를 배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의 일생을 이제 별의 진화라고도 부르고 뭐 은하의 진화, 진화라는 말을 천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시간에 따른 공간 속에서의 물질들의 변화가 우주의 역사, 우주의 진화 그래서 진화라는 말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광범위하게 써요. 그래서 별의 진화, 뭐 별의 일생, 뭐 은하의 진화, 우주의 진화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진화 이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 대학원 생활을 했지만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진화를 한 번도 못 배워봤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유전까지는 많이 해요. 유전은 하는데 진화까지는 나가지 않았고. 아니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책에 대한 관심도 많은 사람이니까 보면 우리 때 종이책을 못 읽은 것도 세로판에 한자로 된 그런 번역서였고 그 번역이 사실은 다 엉망이고 진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게 국내 과학자들이 종이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최재천 교수가 나타나면서 진화에 대해서 학문적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믿을 만한 학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글이 읽을만해지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화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국 사회는 진화가 받아들이는 다인이 받아들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정말 과학계가 통렬하게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제가 언제 진화 이론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까 생각했더니 네덜란드 유학을 갔는데 저희 학교의 연구원으로 계속 오래 있던 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연구소로 가셨다가 그 세티 연구소라는 걸 그때 만드셨어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분이 이제 재주가 많아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서 이렇게 그 방송에 납품하는 걸 하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교수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서의 지구 생명체의 진화가 우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생각을 펼쳐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종의 기원을 읽기 시작했는데 영어판으로 저는 이제 관심사가 외계 생명체 때문에 오히려 진화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구의 진화하고 우주의 진화하고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만물들의 어떤 변화를 작동시키는 원리, 그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그 작동 원리라는 것은 자연 선택이죠. 어떻게 누가 골라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외계인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해요. 우리는 탄소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계인들은 혹시 탄소 기반이 아니라 그 아래 실리콘이나 비소나 그 같은 사족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 그 고민들도 많이 했고.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탄소, 규소, 비소 요 라인에 되냐면 탄소 8이 4개예요. 산소 2개밖에 없고 수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자를 이루려면 8이 최소한 4개는 있어야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규소하고 비소는 너무 원자가 커요. 커가지고 물리적인 안정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그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버리더라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있으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탄소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딱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들도 어차피 똑같은 물리적인 영향 안에 있으니까 탄소로 있겠죠. 이런 것들은 왜 자연 선택뿐만 아니라 분자들이 세포를 이룬 것도 결국은 저니까 유니버설한 저는 우주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다윈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윈은 맨델의 유전법칙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계속 읽히는 데는 그 명확한 자연 선택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진화란 것은 결국에 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보죠. 그 과학이란 세계를 들어갈 때 진화가 한번 해볼 만한 처음에 들어가 볼 만한 그런 분야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계속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뭐 진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얘기죠. 뭐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가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소화도 바뀌고 10,000년 전 사람은 우유 먹으면 다 토했는데 우리 우유도 잘 먹잖아 어른들이요. 근데 이렇게 변했지만 겉모습이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로봇 팔다리, 인공지능 막 이런 거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붙일 거예요, 로봇 팔다리? 아니 나는 뭐 예. 저는 되게 기다리죠. 하면 저는 키를 183으로 맞출 거예요.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나중에 다 키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머리예요. 머리가 특히 이제는 챗 GPT 나오고 어떻게 GPT 4.0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GPT 시대에 미국에 3박 6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에일리언 콘이라고 외계인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컨퍼런스예요. 근데 대충 들을 수가 없어요.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카메라 딱 마이크를 들이대서 거기 나오는 과학자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래요. 난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 저게 가능한 게 챗 GPT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후에 저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야 돼요. 1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직업이랑 이름만 딱 넣어주면 GPT한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 키워드를 더 줘요. 그러면 찾아내고 사람을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한 8개의 질문을 만들어 줘요.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왜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에서부터 공격적인 얘기까지 또 끝에는 또 부드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깜짝 놀래요.
여기서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영어도 띄엄띄엄 하는 애가 가장 그 재밌고 상대방을 잘 알고 그 재밌고 의미 있는 인터뷰를 했다.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사실 GPT의 힘이었죠. 근데 이걸 보고서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활용해야죠. 그걸 활용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 우리가 뭐 싫어하든 말든 이게 막 사용될 거라며 선생님이 의장 GPT 못 쓰게 하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현명하신 분들은 이걸 활용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우주에 대한 책 읽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거를 학생들 하고 있는데 그 서평을 써내는 게 숙제예요. 챗 GPT 써보냐 그랬더니 뭐 한 반은 쓰고 반은 안 써왔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것에 저항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항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글 검색 안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다른 글쓰기 책 읽기 과목 들을 때 서평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일단 검색한대요. 참고를 해서 자기 생각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닷없이가 아니라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의 확장인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을 잘 던져야지 온다는 것이고 질문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문장이 또렷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걸 또렷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문해력이거든요.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걸 갖추기 위해서는 잘 읽고 잘 듣고 그다음에 잘 사고하고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냥 고전적인 학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기본적인 듣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기 이게 되게 중요해진 시점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인데 한국어 교육, 국어 교육이 정말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문해력 교육. 군부과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60에 환갑에 정말 두 분 말씀대로 절대 이거 거부할 수 없어요.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한국형 수제에 대한 한국형 교육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에요. 우리 한국형 수제나 이 교육은 암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력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리터러시 능력 질문 잘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지성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글로 물어보는 거랑 영어로 물어보는 거랑 또 답이 달라요. 영어로 물어보면 훨씬 더 빨리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좀 국제적인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근데 한글로 물어보면 주로 이제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 갖고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어가 잘 안 되면 내가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그걸 뭐 번역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는 해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 답을 충실히 읽어요. 대충 읽지 않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제 곱씹어가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금방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모아준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컴퓨터 회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거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질문만 넣으면 질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다 해줘서 답 나오게 하는 그런 UI를 만들었다고 벌써. 저도 그냥 챗GPT랑 뭐 미드전이랑 놀긴 하는데 심각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워밍업 정도 하고 있거든요.